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런 변이 있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들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사회 뉴스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을 유가족들이 공식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아예 유가족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반 가까이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유민아빠 김용호 씨의 면담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공식 거절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한편 유민아빠 김용호 씨는 오늘 오전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상황입니다. 유민아빠의 쾌유를 빕니다. 관피와 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용, 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 등 3명이 어제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둔 끝에 이른바 방탄국회가 열리기 전 이들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이 상급 부대인 5군단 검찰부에서 보강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사회 뉴스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런 변이 있나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 주변에 제 주위 좌석이 싹 다 비었습니다. 게다가 녹음 방송까지 하게 돼서 청취자분들께 더할 나위 없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정 변호사님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출산 직후여서 몸조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박주민 변호사님은 지금 오늘 이 세월호 관련해서 목포 지원에 재판이
잡혀가지고 그곳에 그 재판에 참석을 하시느라 오늘 녹음 방송 일정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변호사 현업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간을 좀 비우는 것이 꼭 그렇게 용이하지만은 않아서 가끔씩 이렇게 녹음을 하고는 그랬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텅 비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변이 있나를 제가 이제 접수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단독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곧 이재용 변호사님도 이제 출산 휴가를 마치시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께 그 굉장히 꾀꼬리 같은 음성을 곧 들려주실 거고 박주민 변호사님도 일정이 되어서 아마 다음에는 꼭 세 사람이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저 혼자 이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네. 아무튼 좀 허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넓은 공간을 다 제가 이제 접수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 네, 우리 김효준 PD님께서 씁쓸한 미소로 네.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런 변이 있나는 어떤 뭐 정치 평론을 하거나 또 어떤 다른 분야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고 사실 이제 법률 분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아무래도 법조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전해 듣는 얘기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법률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컨텐츠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와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굳이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이런 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서서 이제 좀 간추린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뭐 다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방송 녹음을 위해서 오던 중에 들은 소식입니다만은 유민 아버님께서 지금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따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해서는 좀 더 유민 아버님의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뉴스가 이제 전해질 것입니다만은 우선 유민 아버님의 쾌유를 빌고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투쟁, 그리고 우리들의 염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저도 페이스북에 대문으로 이렇게 좀 달아놨습니다만은 유민 아버님 죽어서 우리 싸우는 것은 싫다. 유민 아버님 살아서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들. 그래서 꼭 쾌유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문득 굉장히 좀 분노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목숨을 걸고 40일을 단식했는데 지금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측에서 누구 하나 콧방귀도 안 낍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유민 아버님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들을 만난 뒤에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이제 와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는 이런 뒷짐진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의 이런 자세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러고도 이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50%를 회복했다는 최근의 뉴스를 듣고 있자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꿈속에서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예를 들어보면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조차도 당시에 김영삼 씨가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무직이었죠. 김영삼 씨 대통령을 하셨습니다만은 김영삼 씨가 23일을 단식했습니다.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죠. 전전긍긍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탐문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는 13일, 지금 뭐 유민 아빠의 40일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13일을 단식해서 결국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지방자치제 도입의 약속을 받아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을 학살하고 집권한 그런 군부 독재 정권들조차도 이런 단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바램들을 이렇게 실현하는데 한 발 물러서고 그랬는데 국민들의 직접 선택을 받아서 물론 그 선택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뭐 국정원의 대선 개입도 얼마 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그 대선 개입의 실상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뭐 안행부 공무원들, 보훈처 공무원들 전방위적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의 실상들이 지금 사실 밝혀지지 않고 햇빛을 쏘이지 않는 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부정선거로 집권한 것을 의심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의 군부독재 정권보다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죽을 테면 죽어봐라. 너 하나 죽는다고 뭐 우리가 콧방귀나 끼겠냐. 이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우리 유민 아빠께서 또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분이 목숨을 걸고 40일을 단식했던 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이런 게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저는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남은 이 정권, 뭐 우리가 그를 뭐 강제로 끌어내릴 수는 없겠죠. 어쨌든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지금 박근혜 정권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그런 것이죠. 아마 이 기조로 남은 임기도 계속 일관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뒷짐지고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헛기침이나 해대고 어디 외국 나가서 폼이나 잡고 화려한 의상쇼나 하고 도대체 정상하고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고 그래서 외국의 정상에게 핀잔성 조크나 듣고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다. 도대체 그 무수한 21차례 대면 서면 보고를 받고도 서면이나 유선 대면 보고도 아니었죠. 서면과 유선 보고를 받고도 이게 뭔 일인지조차 파악도 못해서 청와대 내 혹은 각 부처 장관들이 긴급하게 회합하는 회의조차 한번 열지 않고 21차례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막상 중대본에 와가지고는 왜 노란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눈에 보일 텐데 그것도 구하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정신 나간 소리나 하고 있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치세 아래서 남은 또 임기를 다 보내야 된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죠.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 또 제4의 세월호가 연달아 이어지면 무고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눈앞에서 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지는 않을까.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어쨌건 이 상황을 이겨내서 저들의 꽉 막힌 귀, 그리고 목에 기부스를 한 저들의 목, 이것을 순하게 풀어주고 콘크리트로 막혀있는 저들의 귀를 뚫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국민들의 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저희들 모두 다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정치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러한 힘들을 조직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권과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한번 씩씩하게 해보시죠. 네. 어쨌든 지금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문제는 유가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죠. 뭐 이 역시 새누리당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족들이 이제 실질적인 협의의 주체로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향후 대응이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이 되고요. 이런 유가족들이 이제 이 협의의 주체로 나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뭐 대형 재난들을 많이 지켜봐왔고 시민의 입장에서 또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피해의 이제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이랬었습니다만 이번 세월호 유가족분들처럼 이렇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 사고에 담겨 있는 어떤 공적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케이스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게 무슨 피해자 배상이니 뭐 5억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시치장사에서 무슨 돈 버냐 이런 굉장히 반인륜적인 그런 폐륜적인 망언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례 입학 이런 거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 당에서 마련한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불과한 거죠. 이제 그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인 양 그렇게 지금 포장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눈앞에서 304명의 목숨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간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발견을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실을 집권 세력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는 진실 발견이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유가족분들의 말씀은 정말 탁견이고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헌정사에서 무수한 특검이 있었습니다만은 특검이 특검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은 그나마 지난번 내곡동 이명박 정권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MB 곧 MB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치세 동안 MB는 만수무강할 겁니다. 호강하고 호의호식 하겠죠. 그래도 정의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MB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당신도 사필기정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올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MB가 그 사저를 구입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고 그 국가 예산을 자기의 사사로운 몫으로 이렇게 쓱 빼돌렸던 그 과정에서 이제 특검이 이제 이광범 특검이 출범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그나마
제 역할들 좀 했었죠. 그나마도 MB가 그 특검의 연장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짧은 기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어쨌든 제 협상 안에 특검 가지고는 진실 발견이 아니라 진실이 은폐되고 오히려 그것이 왜곡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한 유가족들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조사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특별법을 저도 바라지만 만약에 특검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청와대라든지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 과정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이 맞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이 점을 바로 보기를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냥 제 말씀만 쭉 들으니까 좀 즐거우시죠? 네, 우리 이런 변이 있나에 이재정 변호사님 팬도 많으시고 박주민 변호사님 팬도 많으신데 오늘 조금 허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그 두 분의 목소리도 같이 해서 듣기로 하고요. 뭐 저도 재판 일정을 때문에 이 방송 생방이나 녹음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나오지 못한 적도 있어서 또 그 점도 또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제 좀 다른 화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지금,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지대 학교가 있죠. 여기에 이제 김문기라고 하는 또 우리, 참,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밖에 안 가는지 참 답답하고, 저희도 좀, 밝고 좋은 소식들, 예를 들면, 이번에 대법관에 또, 여성 출신 대법관님께서 한 분 더 됐는데, 참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라든지, 이번에 퇴임하신 대법관님은, 어디 학교에 가셔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시는데 했다든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든지, 이런 좀 밝고, 우리 법조에 뭔가 좀, 긍정적인 기운을 뻗치는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 드리지 못하고, 매번 이런 김문기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작자들 이들이 좀 단죄되고 진치되지 못하고, 또 이들이 또 역사를 거스르는 이런 소식만을 말씀드리게 돼서,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또, 얼마나 또 이 양아치 쓰레기가 또 어떤 짓을 했는지 또 제대로 알아야, 또, 이들이 또 이런 짓을 못하게 또 우리들이 힘을 보태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지대학교는 이제 원래 원흥묵 선생이라는 분이 설립을 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1970년도경에 김문기가 거의 무상으로 강탈하다시피 해서 양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소식을 전한 신문기사가 문헌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지대학교를 장악한 김문기의 행태는 실로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참 희한하고 황당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족벌체제를 완성을 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학교에 곳곳에 짱박아 두죠. 그 부인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런 교수들로 교수진을 다 진용을 채웁니다. 쓴소리하는 교수들 다 몰아내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를 비판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지대학교에 과거 이제 1980년대 후반에 학내 민주화 투쟁 관련 과정에서 괴 문건들이 학교에 유포가 됩니다. 이른바 용공 조작 문건인데요. 이렇게 막 과격한 문건들이 막 학생 단체 이름으로, 교수 단체 이름으로 학내에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건을 알고 봤더니 누가 만들었냐? 바로 김문기 쪽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이게 막 빨갱이로 막 이렇게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학생과 교수 단체를 막 몰아붙이는 이런 용공 조작까지 하고요.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상지대학교는 사립이니까 재단에서 이제 전입금을 학교에
보내줘야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년인가는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80년대 김문기가 이사장이었던 상지학원이 상지대학교 보낸 전입금이 1년 전입금이 3,000원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었던,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좀 학생들의 등록금 같은 것들을 횡령해가지고 그것들을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느라고 상지대학교는 건물이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 설계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그것들을 횡령하느라고. 그래서 학교가 좀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상지대학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김문기 건물이다, 이런 좀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상지대학교에 지금 한의학과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한의학 재료학과인가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학생들을 100명 이상 부정 입학을 시키고 그 뒷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을 또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학내 민주화 연장 과정, 그 투쟁 과정에서 정말 그 김문기 반대 투쟁이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3년에 이제 김문기가 김영삼 정권 이제 문민정부 출범하면서 결국은 구속이 되었는데, 그 뒤로도 김문기가 호시탐탐 이제 학교에 복귀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김영삼 정권. 이제 그래서 이제 김문기 체제가 완전히 학교에서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이제 관선이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신 선생님들, 변형윤 선생님이라든지, 강만길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성훈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말 쟁쟁한 분들이 총장이라든지 관선이사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상지대가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런 비리 족벌 대학에서 시민의 대학으로. 그래가지고 실제 그 이후로,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급이라든지 학생들의 도서 구입비라든지 장학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내실화되고 또 그에 따른 학교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식의 꼭 데이터가 꼭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대학 입학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원주 이제 상지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숫자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실 있게 학교가 성장하고 또 학교의 정체성이 이런 좀 민주 시민대학 이런 것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갔죠. 그래서 학교도 교수, 학생, 교직원들 3자가 이렇게 참여하는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학교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대학 운영에 이제 근접해서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김문기는 호시탐탐 이제 학교를 되찾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90년대에도 그 상지대학교 이 학생 단체들의 가장 제1순위의 선거라든지 선거에서 공약이라든지 학생단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김문기 복귀 저지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학생단체에 일관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문기가 상지대학교를 재장악하겠다는 그 의도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실 노태우 정권 과거부터 쌓여온 정말 적폐죠.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때까지, 그리고 김대중 정부까지 이렇게 족벌 사학의 이렇게 비리 분규가 계속 이어졌어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비리 사학의 이사장이 자기 족벌들 그냥 부인, 그 다음에 자식들 그냥 이사라든지 학교 요직에 이렇게 계속 배치하고, 물론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에는 이렇게 족벌 사학을 막기 위해서 친인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4분의 1 이상을 이사진에 넣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족벌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관철시키는 그런 거의 가신급의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사로 이렇게 짱 박아놓고, 거의 이사회가 족벌 비리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학교에서 전입금을 넣어서 대학 교육을 내실화하고 충실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등록금을 오히려 족벌의 그런 그 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상지대뿐만 아니라 세종대라든지 광화문대라든지 수원대라든지 경기대라든지 이런 많은 사학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관선 이사들이 이렇게 좀 파견이 되고 그 관선 이사들이 쭉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뭐 이제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학교가 과거의 그 족벌들의 이제 그런 입김들을 어느 정도 차단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정상화할 것이냐. 언제까지 이런 관선이자 체제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노무현 정부 말기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뭐 학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이런 사학을 정상화하는 이제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했는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완전히 그 성격과 기능이 변질됩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좀 대학 교육의 공공성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완전히 이게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그런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구제단 쪽의 인사들을 다 정이사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뭐 이사 9자리 중에 5자리를 다 줘가지고 완전히 그들 손에 학교 운영을 넘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뭐 그런 대학들이 이제 광운대, 세종대 이제 뭐 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였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2010년도에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김문기 쪽에 원래 이사를 5자리를 주고 교육부 2, 그 다음에 학내 구성원 추천을 받은 사람 2 해가지고 5대4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이제 거의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이 상지대는 정말 그동안 유구하게 반김문기 싸움을 해왔던 그런, 역량이 있는 그 학내 구성원들의 힘이 남아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 상지대 3자, 그러니까 교수, 학생, 직원들 3자 그 위원회가 즉각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교육부 앞에서 상경 노숙투쟁을 하면서 국회 그리고 청와대 1인 시위 가서 만나는 면담 뭐 이런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김문기의 그런 악행들을 다시 또 알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육부가 타협을 했죠. 그래서 김문기 쪽 4자리 그리고 애초 안대로 교육부 추천 2자리, 학내 구성원 추천 2자리 하고 남은 1자리를 임시이사로 파견을 해서 1년 뒤에 상황을 본 다음에 다시 결정한다. 이게 2010년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기도 완전히 학교를 다시 장악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지대로 김문기를 완전히 축출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이제 동거 상태가 2010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뒤로는 여론의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만은 이 상지대학교에서는 이 어정쩡한 상태 속에서의 김문기 쪽과 또 김문기를 몰아내려고 한 학내 구성원들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그런 식인 거죠. 이제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김문기 쪽에 이사 4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제 지금 이제 완전 한 자리 남아 있는 임시 이사를 자기 쪽 자리로 차지하고 또 학내 반 김문기 싸움을 하고 있는 교수들을 몰아내려고 집요하게 시도를 했어요. 그 첫 번째 그런 시도가 바로 정관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상지대는 다른 사립과 달리 교수에 대한 재임명권을 총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 김문기 싸움을 이끌고 있는 뭐 정대화 교수님이라든지 박병석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좀 그 교수 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재임용 권한을 지금 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총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회수하는 등의 정관 개정을 집요하게 시도를 한 거죠. 그 밖에 재단의 힘, 그러니까
그 총장의 권한으로 가 있는 부분의 권한들을 재단 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어쨌든 반 김문기 세력들을 축출하려고 이렇게 이제 정관 개정 싸움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비대위 쪽에 계시는 교수, 학생, 직원분들이 또 그 이사회장에 가가지고 이 정관 개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역설하고 또 그거를 또 김문기 쪽에 있는 이사들은 또 그런 업무 방해와 또 방실 침입이라고 하는 방실이라고 했는데 이제 방인데요, 방. 주거 침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또 업무 방해 같은 걸로 고소하고 또 김문기가 또 그 학내 보면 상지영서대학이라고 이제 과거에 전문대라고 불렸던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상지영서대학은 이미 이제 김문기 쪽에 넘어가 있는 학교였는데 또 거기에 무슨 장학금 전달 행사라고 해가지고 또 상지대에 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비대위가 막 그 쇠사슬로 교문을 묶고 또 김문기 또 학내 진입은 또 반대한다라고 해서 또 농성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 교수님들 또 학생들 직원분들에 대한 또 형사 재판이 계속돼가지고 사실 이제 그 재판을 제가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그 한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이사 한 자리도 그 상지대 쪽 김문기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상지대가 사실은 김문기 쪽으로 거의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김문기가 노욕을 부린 거죠. 총장을 해보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상지대는 완벽한 1980년대 김문기 족벌 체제로의 재림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이사장을 김길남이라고 이제 김문기 아들이 이제 맡았는데 이 사립학교법에 보면 이 총장은 또 이사들 이 족벌 체제 이런 그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이제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은 또 이사장에서 물러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이사장에 세우고 김문기가 또 이렇게 총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또 그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제 김문기가 총장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 김문기 같은 사람이 총장인 학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 교육을 담당한다라는 게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쓰레기죠.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창의적인 그런 자유롭고 창의적인 풍토에서 지식을 공부하고 그래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재단 전입금 3,000원 보내고 등록금을 그야말로 횡령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자기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다 빨갱이로 몰아갖고 축출해버리고 설계비를 횡령하려고 똑같은 건물들을 이렇게 같은 설계도 얘기해가지고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총장인 대학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요행이 지금 심지어 조중동조차도 김문기 총장 임명에 반대하는 지금 사설을 썼고요. 교육부도 여기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니까 김문기가 실제로 총장으로서 취임은 했는데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역사 후퇴 그리고 세월호 같은 이런 일들과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또 우리는 씩씩하게 김문기가 이런 상지대학교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끔 또 힘을 합치고 의견을 표명하고 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요즘 차마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한 요즘 소식들이 있죠. 베이비 로션을 소지하고 있었다. 뭐 여고생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 참 어쩌다가 우리 검찰이 이런 비아냥까지 듣게 되고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참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술자리에서나 정말 킬킬거리고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주제 같기도 한데 이게 좀 법조 관련 뉴스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수창 검사 얘기는 아마 다들 좀 아실 텐데요.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검장이라고 하는 검찰에서의 높은 직위에 계시고 또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을 때는 또 그만큼의 뭐 검사로서의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또 인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게 국민들이 갖고 계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황당한 짓을 했을까? 물론 초기에는 이제 김수창 검사장이 억울하다,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또 그렇겠지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설마 검사장까지 계시는 현직 검사장이 그런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 황당한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뭐 국가수 조사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제 김수창 검사장 뭐 사표를 법무부가 수리한 것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이제 그 화면 속의 음란행위의 주인공이 김수창 검사인 것은 거의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검찰이 과거에 무슨 떡검, 성검 뭐에 이어서 이제 뭐 심지어 뭐 참 입에 담기조차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검 뭐 이래 동그라미와 검 이런 것들이 또 SNS 상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이 김수창 검사가 과거에 뇌물 먹은 이제 부장검사 수사를 검찰이 하면 되겠냐, 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진료의 전문가이듯이 수사는 경찰보다는 검사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그 간호사들로부터 또 무수한 비판과 질타를 받게 됐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분들의 이런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검사로서의 자부심이 지나쳐가지고 굉장히 오만하고 우월감 같은 것들이 이제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분을 아는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마 좀 힘이 드시나 봐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못 봤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메마르신 분이 또 여러 가지 또 사적으로도 가정사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힘드신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게 좀 정서적으로 피폐하고 메마르신 분이 그런 검사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 엘리트 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 있으면서 더욱더 그런 좀 피폐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정이 넘은 그 심야의 시간에 여고생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그런 것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건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겠죠. 김수창 검사의 그런 개인적인 행태, 그 속에 담겨 있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사고, 정서 이런 것들도 봐야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검찰 어떻게 할 건가. 사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권이 군이라든지 국정 안기부라든지 또 이렇게 비밀 경찰이라든지 이런 식의 힘들에 좀 의존해서 통치를 했거든요.
정권 비판하는 사람 막 잡아다가 이렇게 좀 뭐 고문하고 또 그런 사람들 미행하고 사찰하고 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망신 주고 입을 막는 그런 식의 통치 행태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또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졌었죠. 뭐 사실 김영삼 정권 때도 그런 행태가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그런 이제 권력의 운용의 수단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물리력에서 이제 김영삼 정권을 기점으로 하면 이제 법치주의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하는 그 법을 수단으로 하는 통치 자체가 사실 검찰을 다 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검찰권 행사의 그런 정당성 문제가 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시비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 극단적인 행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제 표출이 되었던 거고 이명박 정권 내내 검찰의 그런 행태들이 계속 이어져 왔죠. 미네르바, PD 수첩, 뭐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속에서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정치 권력과 이렇게 정치 권력에게 굴종하고 굴신하고 또 그런 속에서 이런 좀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이 더욱더 내면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도 결국 검찰개혁의 문제로 결국은 수렴되고 그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법이 모색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잘 들으셨어요? 네. 어쨌건 오늘 김수창 검사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수사 발표도 있었고, 오늘 또 유민 아버님도 또 후송되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청와대는 또 재차, 유민 아빠 만날 계획이 없다고 또 밝히고, 우울한 뉴스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후임병의 입에 파리를 넣은 병사도 있고요. 후임병들을 부식용 냉장고에 집어넣은 병사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온 병사들이 적발됐는데요. 육군 참모총장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이어지는 부대는 즉시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육군은 최근 부대 점검과 면담 등을 통해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로 10여 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인제 모부대 상사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병 5명의 바지,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손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 모부대 중사는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워 구타하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화천 모부대 중사는 대대 전술훈련을 하면서 험한 길로 이동하는 데 불만을 품고 중대장을 향해 공포탄 5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포천 모 부대에서는 후임병 2명의 신체를 대검으로 찌르고 파리를 잡아 입에 넣은 상병이 적발됐으며 강원도 화천 모부대 상병은 후임병들을 부식용 냉장고에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학군단 소속 교관 2명은 학예 입영 훈련 중에 학군 후보생 30여 명을 발로 차고 속옷 차림으로 포복과 머리박기를 시키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효환 육군 참모총장은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는
즉시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또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도 발견 즉시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법 체계의 문제, 물론 이것은 지금 좀 병사들 간의 가혹행위, 구타 이런 것들이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빼앗는 일들까지 또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이제 문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군사법 체계 문제가 또 심각한 이런 좀 문제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임태훈 저 군인권센터 소장님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또 그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건데 군사법 체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군사법원의 재판을 이렇게 몇 차례 변론에 참여하다 보니까 참 문제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윤모일병 사망한 윤모일병에 관련돼 가지고 군 검찰이 이제 상해치사를 적용해 가지고 많은 비판들을 받았고 뭐 나중에 또 군의 법무실장이라는 사람은 뭐 자기 군 검찰관의 그런 소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뭐 또 장탄식을 하고 여론과 외부의 이런 힘에 좀 부당한 공세에 뭐 굴복을 했다는 이런 식의 또 반응을 보여가지고 또 한동안 또 비판을 받고는 그랬는데 사실 이 군사법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군 검찰관과 이제 우리 법원이나 이제 사법체계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이 있고 사법부라고 하는 그 권한이 독립된 헌법에 의해서 그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가 있고요. 그래서 3권 가운데서 하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검찰권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 국가기구의 편제와 이런 인적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일반 민간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군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기구 사이에 그런 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그 군법무관과 한 연수원 동기들이라든지 이런 선후배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군검찰도 하다가 군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뭐 그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기구들 간의 분리와 또 독립된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상호, 균형과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군검찰도 하다가 군판사도 하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군판사에게서 어떤 그 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된 그런 판단은 없었는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군사법원의 재판에 참여해 보니까 1심의 경우에 지금 이제 군사법원은 각 부대별로 만들어져 있는 보통 군사법원에서 1심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항소심은 저 용산의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그 대법원이 이제 정점이 있어가지고 고등군사법원을 통해서 상고가 되는 사건들은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소심의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은 다 군법무관 임용 시험이라든지 사법시험, 뭐 최근에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수료한 분들에서 다 법조인들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1심 그 보통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 재판장이 법조인이 아닙니다. 되게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이렇게 지휘를 해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판이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1심 군사법원의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큰 대형 트럭의 대형 버스를 승객을 가득 싣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재판은 그 좌우에 있는 연수원을 마친 혹은 로스쿨을 수료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런 배석 판사들이 사실상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간 면허증을 딴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그 사람의 이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분들은 재판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받아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재판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공소시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또 그것들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판이 이런 보통 민간에서의 재판들은 이제 사건의 이제 그런 좀 사안이 좀 중대성이 좀 저기 하면 합의부 그래서 판사 셋이 있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그보다 덜하면 판사 한 명이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그래서 단독 재판부의 재판장도 사실은 판사 경험이 거의 한 7, 8년 이상 되는 많은 재판 경험을 경험한 분이 판사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합의부의 배석 판사는 이제 갓 임용된 판사로 이제 임용되신 분들이 배석 판사로 있어 경험은 상대적으로 덜한 건데 그래서 군사법원은 외양은 형식은 판사 셋이 있는 합의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은 이제 갓 군사법원에 군판사로 들어온 아무런 재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그 재판을 다 진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 검찰도 사실상 물론 이제 그거를 지휘하는 법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막 그 로스쿨을 수료했다거나 사법연수원을 마친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문제는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사법원의 이제 이런 재판들이 이렇게 인적 구성이 이렇게 되고 인적 구성도 이렇게 아무런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재판장이 된다거나 또 이렇게 군 검찰과 군 판사 간의 이런 기관의 분리, 인적 어떤 그런 분리와 독립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대개 재판 진행을 보면 이런 좀 자백을 좀 위주로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자백 위주의 사건들로 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떤 증거에 입각해갖고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이제 신분에 있다 보니까 이 검찰, 기무사라든지 군 검찰 단계에서 헌병대라든지 이런 수사 과정들 자체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05년도에 그 대학에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을 부학생회장이었습니다만 사실은 해가지고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지금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지금 현역 육군 공군 중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관이 자백해라,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시켜버리겠다 이런 노골적인 협박까지 이렇게 다 듣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군인이고 이런 보통의 사회 여론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군 기무사 단계에서 회유와 이런 노골적인 이런 협박들이 굉장히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사실은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인권 침해들도 차단해야 될 텐데, 사실상 장소적인 거리의 한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변호인으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이 되지 못하고 또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들도 다 군 검찰관이라든지 군 판사의 경험이 있는 군 법무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군사법원, 군사법 그 수사 단계에서의 이런 좀 변호인으로서 조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아무런 내용 실효성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냥 되게 형식적인 절차들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이런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냥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군 사법 체계의 문제점들을 이제 군법무관으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있었던 일부 이제 뜻있는 분들이 이런 군 사법 체계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군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들에 입각한 논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웠었어요. 이게 또 지금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관할관 제도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군사법원에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문제점 이런 좀 저기를 해도 이렇게 지휘관이 거기에 따라서 막 형을 면제하거나 이런 감면하고 이런
경우들도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군대 내에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착복을 하는 개인적인 그런 비리 혐의자들도 군 지휘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형을 면제해주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법원의 문제는 정말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차제 군사법원을 운영하더라도 그런 군사법원의 이런 지위들도 일반 민간의 법원이라든지 일반 군 검찰, 일반의 검찰의 지위에 넣는 방안도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또 오늘 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벽보고 이게 진짜 혼자 방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예. 전문 프로 방송인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리워집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예, 다음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재정 박주민 변호사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뭔가 좀 법조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